8. 어머니가 털어놓은 불안. 다음날 아침, 나는 딥스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청을 하는 걸 아주 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고, 만일 내가 바쁘면 못 만나도 이해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달력을 보며 가능한 시간을 제안했다. 그날 아침이나 오후가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도 좋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것이었다. 좀 머뭇거리더니 그녀는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은지 나에게 정하라고 청을 했다. 난 그녀에게 아무 날이라도 나에게는 괜찮고 그녀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면 내게도 만족스러울 거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이야기한 시간에 나는 상담소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제일 적절한 시간을 정하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그녀는 주저하며 한참 동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 오늘 아침 10시에 그곳으로 가겠어요.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왜 그녀가 갑자기 나와 상담할 결정을 하였는지 궁금했다. 기쁘기 때문인가? 불만스러워서인가? 딥스 때문에 속이 상해서인가? 혹시 그녀의 남편이 전날 딥스를 데리러 왔을 때 잠깐 동안이었지만 상담소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인가? 그녀는 1시간 내에 상담소에 도착할 예정이고 만나보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와의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냉담해질지도 모르며 그러면 그 전에 만났을 때보다도 더 문제의 핵심을 잡지 못할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너무 불행하고 좌절만 하는 부적당한 인간이라는 감정으로 꽉 차서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이 감정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상담하는 동안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위협될 만한 것은 되도록 피하고 그녀 자신이 신뢰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낌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한 가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상담은 그녀가 상담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지극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일 것이다 라는 점이다. 그녀는 침묵을 지킬는지도 모르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일들만을 이야기할지도 모르며 질문만을 계속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의 책임이므로 나는 근본적으로 나의 태도와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통해서 그녀만의 개인적인 세계는 그녀에게 속한 것이며 그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녀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난 심리적으로 그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캐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녀도 다른 사람과 자신의 내부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는 난 구태여 두들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의도적으로 자꾸 물음으로써
강제로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은 확실했다. 무엇보다도 흥미있는 일은 그녀가 딥스에 대해 또는 그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존엄성 있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지는 경험을 갖는 것이고 그녀 자신의 심오한 개인 생활은 절대적으로 그녀 개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다. 그녀는 정확한 시간에 상담소에 도착을 했고 우리는 즉시 나의 연구실로 들어갔다. 일전에 그녀는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걸 보면 그녀가 도착하는 즉시로 만나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녀를 쓸데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있는 의자에 나와 마주보며 앉았는데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있는 의자에 나와 마주보며 앉았는데 아주 창백하였고 두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는 딥스를 놀이방에서 처음 보았을 때 딥스가 하던 것처럼 나를 쳐다보다가는 눈이 마주치면 곧 눈길을 돌려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다. 아닙니다. 그녀는 사양했다. 책상 위에 담뱃갑을 그냥 놔두었더니 그녀는 그걸 가만히 밀어놓으며 말했다. 전 담배를 안 피워요. 당신은 피우고 싶으시면 피우세요. 저도 담배를 안 피운답니다. 나는 처음 몇 분 동안의 긴장을 좀 깨뜨리려고 일부러 담배를 천천히 책상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근심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그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지도자인 양 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이 상담을 별 신통치 않은 일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이와 같은 상태를 원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상담의 목적을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상담을 청한 것은 그녀였고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녀에게 시간 약속을 하고 상담을 청했다면 상담을 이끌어 가는 것이 내 책임일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어떤 면접이든 처음이 아주 어렵고 중요한 시간이다. 처음 몇 분이 전체 상담 경험의 효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담의 목적을 설명하려고 든다든지 보통 말하는 경험을 구축한다는 것 역시 너무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덧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침묵이 전혀 괴롭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말을 이끌어 가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녀가 더 건설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때론 시작하는 게 어렵지요. 그녀는 미소를 띄었지만 기쁨을 나타내는 미소는 아니었다. 너무나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일들은 도리어 말하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때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하지 못할 일들이 쌓여서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일도 일어나지요.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선생님, 창밖 경치는 참 아름답군요. 저쪽 교회가 퍽 아름다워요. 크고 튼튼하고 평화로워 보이는군요. 네, 창밖 경치가 참 좋아요. 그녀는 마주잡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내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었다. 전 딥스 때문에 무척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난 기대하지 못했었다. 난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의 걱정이 되신다고요?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왜요? 라고 묻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네, 몹시 걱정이 됩니다. 요즘엔 그앤 아주 불행하게 보여요. 그앤 날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성거린답니다. 그래도 그앤 자기 방에서 전보다 자주 나오곤 하지만 꼭 유령 그림자처럼 가장자리에 서성거리기만 한답니다. 내가 그에게 말을 붙이기만 하면 달아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슬픈 빛을 띠며 나를 본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는 휴지 상자에서 휴지를 꺼내어 눈물을 닦았다. 이건 확실히 흥미로운 관찰이었다. 딥스가 이젠 자기 방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과 그녀 말대로라면 요즘 그 애는 더 불행하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애의 불행감을 더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다. 분명히 딥스는 집에서 자기의 느낌을 밖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딥스가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온 것은 그 애가 헤아릴 수 없는 내적 강인함과 통제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 아이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고는 입을 열었다. 그 애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요. 참 이해하기 힘든 아이예요. 저는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 애가 아기였을 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딥스를 갖기 전에는 아이들이란 어떠한가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이나 아기를 가진 여자로서의 실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기들도 사람과 같은지 말입니다. 전 모든 것을 생물학적, 신체적, 의학적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 제가 어떻게 딥스를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애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실망이었지요. 우리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애를 임신한 것은 우발적인 것이었지요. 그 애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저는 전문적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저의 직업적 성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딥스가 태어나기 전엔 남편과 저는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난 후 너무 달라졌어요. 아이는 너무 크고 추하고 볼품없는 아이였어요. 반응도 전혀 없고 사실상 그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날 거부한 거예요. 그 애는 내가 안아 올릴 때마다 빳빳해져서 울었지요.
눈물이 계속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하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렸다. 그녀는 거의 흐느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 그녀는 나를 막았다. 미안하지만 아무 말씀 더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전 여기서 헤어나야 해요. 적어도 이번에는. 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품어왔어요. 이건 제 가슴 속에 무거운 바위 덩어리 같았어요.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선생님 마음대로예요. 하지만 제발 선생님께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하자고 한 것을. 딥스에 관해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제 화가 나 있었어요. 그이는 놀이치료가 딥스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 너무 오랫동안 제 속에 이것들을 가두어 놓았어요. 저의 임신은 아주 힘들었어요. 전 임신 기간의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슬픔으로 보냈어요. 제 남편은 임신을 한탄하곤 했어요. 그의 생각엔 제가 피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을 탓하고 있군요. 저 역시 후회하였어요. 저희들은 예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데도 갈 수 없었고요. 제 생각으론 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일에만 파묻히게 되었지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이는 과학자예요. 아주 명석한, 그러나 멀리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아마 선생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전 이젠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도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금 그녀의 입가에는 불행하고 메마른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임신하기 전에는 외과 의사였어요. 제 직업을 아주 좋아했지요. 저는 외과 의사로서 성공할 소양을 보였어요. 아주 어려운 심장 수술을 2번이나 완전 무결하게 해냈었지요. 남편은 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명석하고 성공적이고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딥스가 태어나서 우리의 계획과 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전 아주 비참하게 실패한 것을 느꼈어요. 전 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죠. 가장 가까운 몇몇 직장 친구들은 저의 태도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 딥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딥스는 모릅니다. 딥스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곧 명백했었으니까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부끄러웠어요. 모욕을 느꼈어요. 저희 양가에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답니다. 제 남편의 명석함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 자신의 기록도 늘 뛰어난 것이었어요. 우리 둘은 지적인 면, 세밀하고 정확하고 치밀한 지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양가는 모두 무엇보다도 이러한 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가정들이었고 우리들은 이런 가정에서 성장했지요. 그런데 딥스는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동떨어졌어요. 너무 손댈 수 없었지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놀지도 않고 걷는 것도 느리고 작은 야수처럼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우린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그 애를 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저희들은 점점 저희 친구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끊기 시작했어요. 만일 우리들이 계속 그분들을 집으로 데려온다면 친구들은 자연히 아기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누구든지 그 애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린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일을 하러 갈 수도 없었어요. 전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딥스를 보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우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겠어요. 그러나 우린 누구든지 딥스에 관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전 그 애를 서부에 있는 신경과 의사에게 데리고 갔었죠. 전 가명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들이 딥스에 대해 품고 있는 의심스러운 점을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봐 싫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신경과 의사는 딥스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약 1년 전이었나 봐요. 저희들은 그 애를 또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갔었죠. 그분도 이 지역 의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애를 그곳에서 정신분석 및 심리 진단을 하게 하려고 생각했었지요. 딥스가 정신분열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정신분열증이 아니라면 자기만의 세계에 밀폐된 것이고요. 그 애의 증상은 분명 뇌에 손상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 느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남편과 저를 몇 차례에 걸쳐서 면담하고 상담하여야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딥스에 대해 의논하느라고 의사에게 우리의 본명을 밝힌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정신과 의사는 우리와 면담을 했지요.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아주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우리 생활을 캐물었어요. 질문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물어보곤 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반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게 남을 학대함으로써 가학적인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정신과 의사는 우리의 경우를 봐서 솔직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딥스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아이도 아니고 뇌가 상한 아이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의 견해로는 딥스는 자기가 보아온 아이 중 제일 심하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의사 이야기로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남편과 저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우리 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이 가졌던 경험 중 제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과 제가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개방적이고 안일한 사회생활은 해본 적은 없었지만 몇몇 친구들과 전문인으로서의 동료들은 우리를 존경했고 우리 나름대로 사생활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존중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과 발맞추어 나갈 수 없을 만큼 개인적인 문제를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우린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은 우리 결혼 생활을 거의 파탄으로 이끌었어요. 우린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학교 측에게도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도로시는 딥스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태어났어요. 다른 아이가 생기면 그 애가 좀 나아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둘은 잘 지내지 못했어요. 도로시는 늘 완전 무결한 아이였어요. 그 애를 보고 딥스의 문제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딥스를 사립학교에 보냈죠. 선생님께서 처음 만난 그 학교로요.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딥스가 가깝게 느꼈던 단 한 사람은 할머니였어요. 딥스가 태어난 후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후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플로리다 주로 이사를 가셨고 그때부터는 1년에 2번씩 오셔서 한 달간 머무르곤 하십니다. 늘 딥스는 할머니를 기억하였고 늘 그분이 올 때를 기다렸고 떠나실 때는 절망적으로 싫어하곤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다시 올 때까지 날짜를 헤아리는 듯 했어요. 전 딥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두 했어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장난감, 음악, 놀이기구, 책 등 모두요. 딥스의 놀이방은 우리 생각에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물건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때론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걸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린 도로시를 근처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냈지요. 그 앤 주말이나 방학 때는 집으로 옵니다. 제 생각에 딥스는 집 밖에서 여동생과 지내는 것이 집 안에서보다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도로시는 학교에서 더 행복하고요. 여하튼 두 아이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요. 딥스는 여동생이 자기에게 가까이 가든지 자기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야수처럼 달려들어요. 요즘 그 앤 아주 불행해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남편은 딥스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주 화가 나 있었어요. 딥스도 남편처럼 화가 나 있었어요. 남편은 딥스가 꼭 천치처럼 짓거렸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딥스를 세워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딥스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격렬하고 비통하게 흐느꼈다.